이게 군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건가? 김민준 이병. 승리부대 병사 식당에 소란스러운 점심시간. 그 모든 소음을 찍고 들어오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소리의 진원지는 갓 40 후반을 넘긴 듯한 박태진 대령이었다. 그의 기름진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채웠고 수백 명의 장병들이 나누던 식사와 대화는 순간적인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민준 이병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까지 따뜻한 김이 올라오던 식판이 놓여 있었지만 음식은 단 한 숟갈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 박태진 대령의 시선은 김 이병의 전투화 코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아침, 아니 바로 1시간 전까지 필사적으로 닦았을 전투화였지만 식당으로 오는 짧은 길에 미세한 흙먼지가 앉은 것이 화근이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흠이었지만 박 대령의 매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나라를 배신한 역적을 다루듯 김 이병을 몰아세웠다. 내놈 군인 맞아, 군인의 자존심이라는 전투화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내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던 군대에 놀러 왔어. 김민준 이병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했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식판에 밥알 개수라도 셀 듯 시선을 고정했고 어떤 이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나설 수 없었다. 박태진 대령. 그는 이 부대 연대 참모장이자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의 이런 군기 순찰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며 그의 분노에 휩쓸려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식당은 거대했다. 한 번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존재 하나만으로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해버렸다. 벽에 붙어 있는 일전 불사 이잼 부치, 선승구전 센쇼 교쟁 같은 구호들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갓 튀겨낸 돈가스와 김치찌개의 고소하고 칼칼한 냄새 대신 이제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굴욕의 냄새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식사를 즐기는 만족감 대신 언제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역력했다. 박태진 대령은 자신의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 달린 대령 계급장은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이런 공포를 통해 유지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 군기란 본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나 내면의 정신력이 아니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외형과 상급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군기의 전부였다. 특히 젊은 병사들을 나약하고 정신 빠진 세대라고 경멸하는 그는 자신의 이런 포갑적인 행동이 그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갓 40을 넘긴 듯한 외모에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장식이나 계급장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평범한 야전상의였다. 얼핏 보면 부대의 새로운 군무원이나 하급 장교처럼 보였다. 그녀의 식사는 매우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를 계속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조용히 박태진 대령과 김민준 이병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불과 일주일 전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손에 꼽히는 여성 장군이자 이 승리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이었다. 그녀의 부임 소식은 군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수연은 공식적인 취임식과 업무 보고 대신 가장 먼저 부대의 밑바닥을, 병사들의 실제 생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평범한 야전상의 차림으로 병사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군대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군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는 남자 동기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했다. 수많은 편견과 유리 천장에 맞서 싸우며 그녀가 깨달은 리더십의 본질은 존중이었다. 진정한 군기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는 믿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용사가 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그런데 지금 박태진 대령의 행동은 그녀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박 대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김이병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들고 있던 자신의 식판을 김이병의 식판 옆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썩어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내가 뿌리를 뽑아주마. 그는 갑자기 김이병의 식판을 손으로 쳐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정갈하게 담겨있던 밥과 반찬, 국물이 더러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김민준 이병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수치심, 억울함, 공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싶었다. 박 대령은 그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꼴 좋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당장 이거 다 치우고 오늘부터 연병장 100바퀴다. 내 놈의 그 물러터진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 고쳐주겠다. 그 순간 식당의 모든 병사들은 생각했다. 누군가 제발 저 대령을 멈춰줘. 하지만 그저 생각일 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을 조용히 정리한 후 식기 반납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주변의 몇몇 병사들이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웬 여군 장교지 간부 식당으로 가지 않고 왜 여기서 식사를 한담. 그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곧 벌일 행동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수연은 식판을 반납한 뒤 몸을 돌려 박태진 대령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식당 안의 모두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이수연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신경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마치
고요한 연못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돌멩이처럼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긴장감의 파동을 만들어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무력함과 대령의 폭력에 짓눌려 있던 그들의 눈에 이제는 혼란과 미약한 기대감이 뒤섞여 떠올랐다. 저 여군은 누구일까? 대령에게 맞서려는 걸까? 아니면 그저 상황을 잘못 파악한 불쌍한 희생양이 될까? 박태진 대령 역시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이수연을 발견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자신의 신성한 군기, 교육 현장에 끼어들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마침내 이수연은 박대령과 공포에 질린 김이병의 바로 옆에 섰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이나 울먹이는 김이병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오직 박태진 대령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박 대령의 고함과는 정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대령님, 잠시만 진정하시지요.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정중한 권유에 가까운 어조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박 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일개 하급 장교로 보이는 여자가 자신에게 진정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한 말인가? 그는 이 상황을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듯 과장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수연은 그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식사를 하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대령님의 훈육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장소와 때를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병사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박 대령의 행동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대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방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고도의 화술이었다. 하지만 박태진 대령 같은 인물에게 그런 배려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김민준 이병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고 온전히 눈앞의 이 주제넘은 여자에게로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이수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평범한 야전상에 화장기 없는 얼굴, 장식 하나 없는 손.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본부에서 서류 작업이나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대위나 소령급 여군이겠지. 이제는 일개 행정장교 나부랭이가 전투부대 지휘관의 군기 교육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군.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그는 일부러 나부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아는 척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전투 지휘관들은 피땀 흘려가며 부대를 지키는 거야. 계집 군인이 뭘 안다고 진짜 군인들의 정신력 문제를 논해. 계집 군인. 그 노골적인 성차별적 단어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는단 말인가. 하지만 박 대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혔을 것이라 생각하며 쾌감마저 느끼는 듯했다. 그는 이수연이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겁을 먹고 물러서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과 같았다. 그녀는 박대령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이전보다 한 톤 낮지만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저는 대령님의 성별이나 보직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령님의 행동이 부대 사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이 소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태진 대령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연에게 한 발짝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자신의 큰 체구로 그녀를 위압하려 했다. 그의 숨결에서 역겨운 음식 냄새와 분노가 함께 뿜어져 나왔다. 멈추라고.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건가? 좋아. 좋다. 이거지. 내 소속하고 계급이 뭐야? 이름은 당장 말해. 그는 고함을 질렀다. 자신의 권위로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심산이었다. 소속과 계급, 이름만 알아내면 그녀의 군 생활을 오늘부로 끝장내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두 사람에게 완전히 고정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군기 교육 문제가 아니었다. 대령과 미상의 여군, 장교 간의 정면 충돌, 힘겨루기였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폭군에게 누군가 저렇게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몇몇 병장들은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부사관들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저 여군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배짱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수연은 여전히 침묵했다. 박 대령의 고함이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 대령에게는 최악의 모욕, 즉 불복종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상관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 귀가 먹었나? 그는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이 건방진년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이수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이수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는 거야. 군대 기강을 아예 무시하니까. 그의 입에서 마지막 모욕적인 말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이 이수연의 야전 상의에 닿기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 그 찰나의 순간. 식당 안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박태진 대령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른 장교, 설령 하급자라 할지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지는 그의 마비된 이성 한 구석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내렸다. 물리적인 폭력 대신 그는 자신의 혀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의 입술이 비열한 미소로 뒤틀렸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히 한 명의 무례한 여군을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철권 통치와 군기 철학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주변의 모든 이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리고는 마치
강단에 선 교수처럼 손가락으로 이수연의 얼굴을 거의 찌르듯이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자네 같은 젊은 장교들은 알아야 해.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말이야. 이건 그냥 직장이 아니야. 여긴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신성한 조직이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가 소위였을 때는 말이야. 그는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상관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 식당에서 상관을 마주치면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 경례를 했고, 명령이라면 그게 설령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도 토달지 않고 따랐다. 그게 군인 정신이었어. 그런데 요즘 것들은 어때 편한 것만 찾고 조금만 힘들면 꾀부릴 생각만 하고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나 다름없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단 말이다. 그의 시선은 이수연을 넘어 식당 안에 모든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세대 비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대만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졌던 것처럼 포장하며 현재의 군 전체를 모독하고 있었다. 몇몇 병사들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들은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박 대령은 다시 이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당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군 생활을 편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 무궁화 세계근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게 그냥 달린 건 줄 아나. 내 청춘과 피와 땀이 여기 응축되어 있는 거야. 이건 존경받아야 할 상징이란 말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지? 상관을 보고도 못 본 척.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어.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의 군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를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녀를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는 동안 이수연의 내면은 어땠을까?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와 같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말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었다. 편견에 기반한 지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부하 모욕,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리더십.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오만한 대령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인물이 연대 참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대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녀는 지금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나 굴복이 아닌 가장 차가운 형태의 평가였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20년 전 소위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한 중령이 훈련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그녀를 칭찬하자 옆에 있던 동기남군 장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여군이라 봐주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의 치욕과 분노. 하지만 그녀는 그때도 화를 내는 대신 다음 훈련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그런 편견과의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지금 눈앞의 박 대령 역시
그녀가 거쳐왔던 수많은 편견 덩어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박태진 대령은 이수연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이제 이 쇼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수연이 돌아서려는 찰나 보란 듯이 그녀의 앞을 육중한 몸으로 막아섰다. 그리고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마지막 쐐기를 박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대답은 아직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마저 묻어 있었다. 상관을 보고도 경례를 안 하는 게 우리 위대한 승리 부대의 새로운 전통이라도 되는 건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비웃음을 가득 담아 말을 이었다. 아니면 혹시 군법 위에 군림하는 여자라서 봐줘야 하는 특별한 특권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것은 이수연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여군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식당 안의 공기를 갈랐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민준, 이병조차 고개를 들어 경악스러운 눈으로 박대령을 쳐다보았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박대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위압감은 그들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이제 모든 것은 이 미상의 여군 장교의 입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용서를 빌까? 혹은 자신의 소속과 계급을 밝히며 이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려 할까? 식당 안의 수백 명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그녀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진 대령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이 건방진 여군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확신했다. 그것이 그의 25년 군생활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게 될 그의 인생 마지막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박태진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앞에 여군 장교가 곧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식당 안의 수백 명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잔혹한 연극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이수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박대령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의 정문을 가르며 날카롭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사단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모시러 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갓서른을 넘긴 듯한 젊은 대위였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사단장의 새로운 전속 부관이었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빳빳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박태진 대령의 완벽함이 과시욕과 허세를 위한 것이었다면 강대위의 완벽함은 몸에 밴 철저한 규율과 직업정신의 발로였다. 그는 성큼성큼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 모욕을 퍼붓고 있는 대령, 공포에 질린 병사, 그리고 그 중심에 폭풍의 눈처럼 고요히 서 있는 자신의 상관을 즉시 파악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강지훈 대위는 박태진 대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수연을 향해 정확한 보폭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규정된 거리에서 멈춰선 뒤 마치 교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고 힘찬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끝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시선은 존경심을 가득 담아 자신의 지휘관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때리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사단장님, 사단장님. 그 두 단어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 어느 사단장 설마. 병사들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박태진 대령의 얼굴에 걸려 있던 오만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뇌가 그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그는 강 대위를 미친놈 보듯 쳐다봤다.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수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야전상의 지퍼를 잡았다. 치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지퍼가 10cm가량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야전상의 안에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의 옷깃. 그 옷깃 위에는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소장셔장. 하나의 사단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계급장이었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그 두 개의 별에 반사되어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작은 두 개의 별은 방금 전까지 박태진 대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을 순식간에 초라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무게와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태진 대령의 얼굴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첫 번째는 불신이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는 이수연의 어깨에 달린 별과 그녀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강지훈 대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번째는 인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새로 부임한 신임 사단장,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여성 사단장이라는 소문.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었던 그 얼굴. 그 모든 정보가 눈앞에 이 여성과 일치하는 순간 그의 뇌는 활동을 정지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포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며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했다. 턱이 덜덜 떨리며 힘없이 벌어졌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부풀어 있던 그의 몸이 순식간에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계집군인 행정나부랭이라고 불렀던 여성이 자신의 진급과 군 생활 전체를 소나귀에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터였다. 그 충격은 박 대령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식당 전체로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헉!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엄청난 소음이었다. 드르륵 쿵쾅 앉아있던 모든 장병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의자가 끌리고 넘어지는 소리였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불과 3초 전까지 완전한 무질서와 침묵 속에 있던 식당은 단 3초 만에 완벽한 군기를 갖춘 연병장으로 변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고 이수연 소장을 향해 부동 자세로 섰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민준 이병은 넋이 나간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허둥지둥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 마치 신화 속 영웅을 목격한 듯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전쟁의 여신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강지훈 대위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시선을 돌려 완전히 넋이 나간 박태진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더 이상 온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눈이 가진 차갑고 무거운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대적인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박태진 대령. 그저 그의 이름과 계급을 불렀을 뿐인데 박태진 대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박태진 대령. 이수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나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선고였다. 그녀의 부름에 박태진 대령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깨 위의 무궁화 세 개가 이제는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수백 명의 장병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수연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마치 장군이 지휘소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듯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과 법규만을 담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만 답하도록. 알겠나? 명령이었다. 박태진 대령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목이 메어 잠긴 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신조차 없었다. 좋다.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첫째, 귀관은 대한민국 육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와 언어순화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차별적 발언과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반복했다. 인정하는가? 박태진 대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계집군인, 행정, 나부랭이.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인정합니다. 둘째,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직권 남용 금지. 귀관은 대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하병사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판을 엎는 등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병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인정하는가? 고개가 더욱 숙여졌다. 그의 시야의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들어왔다. 그것들은 마치 자신의 추악한 행동이 남긴 잔해처럼 보였다. 인정합니다. 셋째, 이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본관은 귀관의 직속상관으로서 귀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수차례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귀관은 이를 무시하고 상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고 있는가? 항명. 그 단어는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태진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식당의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죄를 기다리는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이수연은 그의 사과를 단칼에 잘랐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변명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오직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정의의 실현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대령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녀는 자신의 전속부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 대위. 예. 사단장님. 강지훈 대위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지금 즉시 헌병대에 연락한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전군에 하다라는 명령처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박태진 대령을 직권 남용, 상관 모욕 및 항명 혐의로 긴급 체포하도록. 그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다. 긴급 체포. 식당 안의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단순한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식 사법 처리 절차의 시작을 의미했다. 신임 사단장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로 온 부대에 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한 감찰 참모에게 본관의 특별 지시를 하달하도록. 오늘부로 박태진 대령이 관여했던 모든 부서와 그의 이전 지휘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부대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부조리, 차별 행위, 직권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뿌리까지 전부 도려낼 것이다. 뿌리까지 전부 도려낼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얼음 송곳처럼 식당 안의 모두의 가슴에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는 외과 수술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병사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어야 했던 부조리들, 당연하게 여겨야 했던 폭언과 차별들,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눈에 떠올랐다. 박태진 대령을 향했던 공포는 이제 이수연 사단장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지휘관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훈 대위는 즉시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지휘 통제실. 여기는 사자 하나. 헌병대 즉시 출동 바란다. 반복한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박태진 대령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 완장을 찬 2명의 군인이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태진 대령에게 다가갔다. 박태진 대령님, 사단장님의 명령에 따라 연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박 대령을 짓눌렀다. 박태진 대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두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가 호령하던 병사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마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출입문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차가운 실망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박태진 대령이 사라지자 식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력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수연은 잠시 그 고요함 속에서 식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한 젊은 병사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차갑고 위험 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떨고 있는 젊은 병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 대령을 단죄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따뜻한 톤이었다. 김민준, 이병. 김민준, 이병. 사단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박태진 대령을 단죄할 때의 목소리가 만년설처럼 차갑고 단단했다면 지금 김이병을 부르는 목소리는 늦은 봄날의 햇살처럼 낮고 따뜻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렸던 김이병의 몸은 그 부름에 조건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또 다른 질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병 김민준. 그런 그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수연 사단장이 무거운 군화를 이끌고 직접 그의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사단장은 과연 저 어린 병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의 뇌리에는 박 대령의 폭언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수연의 행동과 말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수연은 김이병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김이병을 바라보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이병. 나 때문에 식사를 망쳤구나. 사과였다. 소장이 이제 갓 20살을 넘긴 이등병에게, 그것도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었다. 그 순간 식당 안에는 미세한 충격의 파동이 번져나갔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는 박 대령이 내뱉었던 수백 마디의 폭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게로 모두의 가슴을 내리쳤다. 김민준 이병은 너무나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위압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자신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상체를 살짝 숙인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명의 어른이었다. 이수연은 직접 바닥을 치우는 대신 주방 쪽을 향해 말했다. 여기 바닥 정리 좀 부탁하고 김이병에게는 새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식고문만큼 비인간적인 것도 없으니 그녀의 말에는 병사 한 명의 밥 먹을 권리조차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이병의 무너진 자존심을 그렇게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다. 곧이어 그녀는 김이병에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들어라. 김이병. 김이병은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군인은 부당하게 모욕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누군가를,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일어난 일은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위축될 필요 없다. 내 말,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김이병의 대답에는 이전과 달리 작은 힘이 실려 있었다. 이수연은 아까 박 대령이 문제 삼았던 그의 전투화코를 내려다보았다. 전투화는 험한 지형에서 너의 발을 지켜줄 중요한 장비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야.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김이병의 눈을 보았다. 그것이 군인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반짝이는 전투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군인의 정신이다. 나는 반짝이는 전투화보다 빛나는 너의 정신을 더 높이 사겠다. 그 말은 김이병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지휘 철학이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군인의 본질적인 가치인 정신과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장병 여러분, 모두의 몸이 굳어졌다.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사단장, 이수연 소장이다. 공식적인 자기소개였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사단의 지휘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을 약속하겠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승리부대 내에서 병사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하는 모든 형태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근절할 것이다. 계급은 지위를 위한 것이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국가가 신뢰를 담아 맡긴 대한민국의 방패다. 그 존엄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될 수 없다. 이어서 그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나는 서류 더미에 파묻힌 사단장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릴 것이다. 지휘관은 가장 안전한 후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바람을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고 여러분의 기쁨을 가장 나중에 나누는 그런 지휘관이 되겠다. 연설은 끝났다. 그러나 그 여운은 길었다. 식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공포에 질린 침묵이 아니었다. 감동과 경외,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경건한 침묵이었다. 젊은 병사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부사관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짜 장군을 보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이수연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지훈 대위를 불렀다. 강 대위, 감찰부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 이번 조사는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개혁을 직접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즉시 군수 참모를 내 집무실로 호출하도록 병사들의 식단과 질, 그리고 식당 환경 전반에 대해 내가 직접 보고를 받아야겠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절망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희망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장병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강 대위와 함께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둑이 터진 것처럼 식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스러운 소음이 아니었다.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찬 활기찬 대화였다. 봤냐? 진짜 멋있지 않냐? 사과를 했어. 소장이 이등병한테. 이제 우리 부대도 바뀔 수 있겠다. 저런 분이라면 내 목숨도 맡길 수 있겠어.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 김민준 이병이 있었다. 동료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의 앞에는 새로 받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다. 입대 후 처음으로 그는 밥에서 단맛을 느꼈다. 억압과 굴욕의 맛이 아니라 존중과 희망의 맛이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와 승리부대 전체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승리부대 사단장실이 아닌 감찰부 사무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막 부임한 신임 사단장 이수연 소장이 직접 감찰부의 문을 열고 들어선 까닭이었다. 사단장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는 흔했지만 이처럼 조사의 시작 단계부터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감찰 참모인 현민석 중령과 그의 팀원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부동자세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수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감찰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듯 단호했다. 현 중령. 이번 감찰의 목표는 박태진 대령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그녀는 회의실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승리부대 내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을지도 모를 모든 부조리와 악습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다.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썩은 뿌리 자체를 도려내야 한다. 현민석 중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단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었다. 이번 감찰에 그 어떤 성역도 두지 말라. 대상이 누구든 그 직위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또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 모든 책임은 사단장인 내가 직접 진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감찰팀에게 무한한 신뢰와 권한을 부여하는 약속과도 같았다. 현민석 중령과 팀원들의 눈에 불안감 대신 결연한 의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직 진실만을 좇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은 셈이었다.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 감찰 소식과 박태진 대령의 긴급 체포 소식은 부대 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침묵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러왔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그들의 입을 무겁게 닫고 있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였다. 병사 식당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이 영웅담처럼 병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이등병의 짓밟인 인권을 되찾아준 사단장. 수백 명 앞에서 장군이 병사에게 직접 사과했던 이야기. 부조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녀의 연설. 그 이야기들은 꽁꽁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감찰부는 익명 제보가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신원 보장을 약속하는 비밀 면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은 감찰 시작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 대령의 연대에서 복무 중인 한 젊은 하사였다. 그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대령이 부대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채워 넣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첫 번째 둑이 무너지자 거대한 물결이 밀려왔다. 익명의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비밀 면담실 앞에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용기 있는 병사들의 줄이 생겼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보급부대의 한 상사는 박대령이 주말마다 자신의 관사에서 열리는 파티를 위해 부대 부식 창고의 고급 식자재를 빼돌렸다고 증언했다. 장부에는 간부 특별 정신교육용 식자재라는 명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 운전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대령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주말 내내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주말 외박은 단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었다. 증언은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한 여군 대위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주요 보직에 지원했을 때 박대령이 면전에서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며 서류를 집어 던졌던 일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 일로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저녁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감찰팀은 쏟아지는 증언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대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예산 집행 내역과 물품 불출 기록, 그리고 출장 및 휴가 명령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연대 복지기금의 사용 내역에서 수많은 비리가 발견되었다. 장병 체육대회 경력금, 혹한기 훈련, 위문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수천만 원의 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돈은 박대령의 개인적인 유흥비와 접대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했다. 두 번째로, 병사들의 출타 기록과 작업일지에서 권력 남용의 증거가 드러났다. 공식적으로는 부대 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기록된 병사들이 실제로는 박대령의 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동원되거나 그의 부모님 댁 과수원의 농사일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성 부하들을 향한 그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었다. 감찰팀은 과거 박대령을 상대로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되었던 여러 건의 고충 처리 기록들을 발견했다. 진급 심사에서의 의도적인 불이익, 주요 훈련에서의 배제, 공공연한 성차별적 발언. 피해자들은 모두 여군들이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왔던 것이다. 감찰부 사무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녹취 파일들 속에서 현민석 중령과 팀원들은 박태진이라는 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군이라는 조직 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병폐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충성을 바쳤던 군대의 모습이었단 말인가. 한 젊은 장교가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탄식했다. 현민석 중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며 대답했다. 그랬기에 사단장님께서 그토록 단호하셨던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제3의 박태진은 계속해서 나타날 테니까. 마침내 수십 명의 증언과 수백 장의 증거 자료로 구성된 두툼한 중간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박태진 대령 비위 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 중간 보고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현 중령은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종이 뭉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군 경력을 끝내는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부대가 과거의 어둠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수술의 첫 번째 기록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받아볼 이수연 사단장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가 내릴 마지막 결단은 아마도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터였다. 사단 본부의 징계위원회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방 안에는 그 어떤 장식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T자형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군기 군침만이 이 공간의 엄숙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회의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마치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작은 오점도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사단장인 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단 참모부의 각 부서를 대표하는 대령들이 배석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제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위원회의 가장 상석. 그러나 위원들과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사단장 이수연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결정을 승인할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A급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이 방 안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무거운 정의의 상징처럼 보였다. 피징계인 입장. 위원장의 낮은 목소리가 울리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태진 대령이 들어왔다. 아니,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했던 박 대령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모두 제거된 민문의 전투복 차림에 그는 지난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오만함으로 번득이던 그의 눈은 깊게 퀭해졌고 꼿꼿했던 허리는 눈에 띄게 구부정해져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특히 이수연 소장이 앉아 있는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다. 그는 헌병의 안내에 따라 피징계인석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징계위원회가 시작되었다. 감찰 참모 현민석 중령이 증인석에 서서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그러나 그가 읽어내려가는 한 문장은 박태진의 죄목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이상. 피징계인 박태진 대령은 부대 유류 및 부식 횡령, 병사들의 사적 운용, 초과 근무수당 허위 청구 등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총 7명의 여군 부하들을 대상으로 진급 심사방해 주요 훈련 임무 배제,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인격 모독 등 지속적인 차별 및 괴롭힘을 자행한 사실이 다수의 증언과 과거 고충 처리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6일 병사 식당에서 벌어진 직권, 남용 및 상관 모욕, 항명 혐의는 현장에 있던 127명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현 중령의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한 군인의 단순한 비행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의 실체와도 같았다. 위원장은 증인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몇 명의 주요 증인들이 차례로 들어와 증언했다. 박 대령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전역을 결심했었던 한 여군 소령은 떨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박 대령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자존감을 짓밟았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뒤이어 증인석에 선 사람은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멀리 앉아있는 이수연 사단장의 침착한 얼굴을 보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식당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다. 그의 단순하고 솔직한 증언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박대령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끝나고 마침내 박태진 대령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걸린 마지막 기회였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반성이 아닌 변명이었다. 그는 모든 혐의가 신임 사단장의 부임 이후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의 실수였으며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고 병사들을 사적으로 운용한 것은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집안일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진 요즘 병사들을 바로잡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인 정신을 가르치려 했던 것뿐입니다. 오해입니다. 그의 변명은 절박했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위원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이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변명이 끝나고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수연 사단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박태진 대령. 박 대령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몇 가지만 묻겠다. 이수연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귀관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인 정신이 부하의 인격을 짓밟고 나라의 세금을 훔치는 것이었나?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이수연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귀관의 소중한 딸이 군에 입대하여 귀관과 똑같은 상관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전통적인 군기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창과도 같았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고개를 떨군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저항도 없었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피징계인 박태진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위원회 논의 후 사단장님의 재가를 거쳐 통보될 것이다. 헌병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태진 대령을 데리고 나갔다. 쾅 하고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울렸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의 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미 최종 판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감찰 보고서에 머물렀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몰락에 대한 기록이자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승리부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다. 이수연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드넓은 연병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막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땀에 젖은 채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장난치며 막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생동감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고통스러운 수술을 끝낸 외과의사의 안도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부사단장이 직접 가지고 온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징계 의결서. 그 안에는 박태진이라는 한 군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그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초래한 이 거대한 변화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승리부대 전 부대의 게시판과 내부 인트라넷망의 한 장의 공고문이 동시에 게시되었다. 징계 처분 결과 공고.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공고문 앞에 이날은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공고문의 내용은 지극히 간결하고 공식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징계 처분 결과 공고. 2. 피징계인 예비역 육군 대령 박태진 젠 제17 보병사단 XX연대 참모장이 징계 사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상관모욕, 성차별,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3. 징계 처분 파면 비맨 4. 부가 처분 횡령액 전액 환수 조치 및 민간 검찰 고발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 그것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시간과 명예,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다. 게다가 민간 검찰 고발이라는 문구는 그의 죄가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법의 심판대까지 올라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생활관에 모여 공고문을 확인한 젊은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기쁨을 나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 이병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습에 맞선 용기 있는 상징이 되었고 동기들과 선임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이제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생활관을 활보했다. 부사관 휴게실에 모여있던 상사, 원사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도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 늙은 주임원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군대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군. 곪은 건 아무리 아파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지. 그들에게 이 사건은 부패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다. 여군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 대령에게 맞서 증언했던 여군 소령의 메신저는 하루 종일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 신음해야 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리더가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대감이 그들 사이에 피어나고 있었다. 반면 박대진의 측근이었던 소위 올드가드 장교들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한적한 장교 식당 구석에서 2명의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세상이 변했어. 이제 우리 때처럼 하면 큰일 나겠군. 박 대령이 끝이 아닐지도 몰라. 감찰부에서 아직도 칼춤을 추고 있다던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불의와 타협하여 얻었던 안락한 시대가 끝났음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태진은 민간인 신분으로 자신의 관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개인 짐을 꾸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부대 안에서 마주치는 옛 부하들은 그를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때 그가 호령하던 왕국에서 그는 이제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옷장 안에 걸려 있는 계급장이 제거된 자신의 정복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구령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찼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식당에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보는 병사 없이 자유로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갔다. 이수연 사단장은 야외 기동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지휘 텐트 안에 머무는 대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직접 훈련선을 오가며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는 진흙에 빠진 전술 차량을 병사들과 함께 밀었고 젊은 소대장의 작전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말처럼 가장 앞에서 바람을 맞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사격 훈련장에서 김민준 이병이 자신의 사선에 섰다. 그의 자세는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조준선과 표적을 일치시킨 뒤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당, 요란한 총성과 함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의 잔재도 검은 화약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승리부대의 당당한 군인이었다. 박태진 대령의 불명예 전역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승리부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병사 식당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억압과 공포가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식당 내부는 밝은 페인트로 새로 칠해졌고 낡았던 식탁과 의자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벽에는 딱딱한 구호 대신 장병들의 훈련 사진이나 부모님들이 보낸 격려의 메시지들이 따뜻하게 붙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단이었다. 이수연 사단장의 특별 지시 이후 병사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메뉴들이 주기적으로 추가되었고 음식의 질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리고 그 활기찬 식당의 한가운데 이수연 소장이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몰래 온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제 승리부대의 자연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앉지 않았다. 오늘은 갓 일병으로 진급한 김민준을 포함한 분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일병, 아버님 허리는 좀 어떠신가? 이수연은 딱딱한 상급자가 아닌 자상한 인생 선배처럼 물었다. 그녀는 지난번 면담 때 김민준이 했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던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단장님. 덕분에 지난번 휴가 때 병원에 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사단장님께 꼭 감사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벼운 농담까지 건넸다. 요즘은 제가 전화드리는 것보다 사단장님 TV 나오시는 것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의 말에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수연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저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젊은 군인의 꺾였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작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었다. 한 젊은 소위가 실수로 물컵을 엎어 옆에 앉은 상사의 전투복을 적셨다. 과거 같았으면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을 상황. 하지만 그 상사는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껄껄 웃으며 말했다. 어이구, 김, 소위, 긴장 풀게. 전투복은 또 빨면 되는 거지. 자네 마음이 더 젖었겠네. 그는 직접 휴지를 가져와 젊은 장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다독여 주었다. 계급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이제 승리부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대 전체의 성과로 나타났다. 승리부대는 그해 가을에 있었던 군단 주관 전투력 측정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다.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아진 사기 덕분이었다. 또한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전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간부 및 병사들의 전역 후 재입대 지원율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승리부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뭉친 진정한 승리부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이수연은 잠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활기찬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뇌리에 몇 달 전에 끔찍했던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부패한 지휘관, 공포에 질린 병사들, 침묵을 강요당하던 문화.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외로운 칼날이 되어야 했다. 때로는 독하다는 비난도, 지나치다는 저항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대신 어깨 위에 놓인 수만 장병들의 삶의 무게와 그들의 신뢰를 느끼며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편하게 식사 계속하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의 분대원들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가 강지훈 대위와 함께 식당을 나설 때 그녀의 발걸음은 몇 달 전 박태진이 김민준의 식판을 엎었던 바로 그 자리를 지나쳤다. 이제는 깨끗하게 닦여 반짝이는 그 바닥은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씻겨나갔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강지훈 대위가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다음 일정은 국방부와의 화상회의입니다. 저희 사단의 병영 문화 혁신 사례가 전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사단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개혁이 이제 승리부대를 넘어 군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연은 대답 대신 맑고 투명한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화면 전환. 나레이션 시작.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나 어깨 위의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힘이란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숨어있는 또 다른 박태진 대령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이수연 사단장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